성남 시민교회인가요? 주민교회, 성남 주민교회 이해양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출판사를 50여 년 전에 설립을 하셨고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책을 의뢰를 하고 계약서를 쓰면서 내가 팔순잔치 되는 그날이 바로 출판사가 50주년이 설립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의미 있는 책을 출판하고 싶으니까 책을 집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위탁을 받은 책 제목이 일제강점기 피해 사실이라고 하는 책을 의뢰를 받았어요. 5년 전에. 그랬는데 제가 너무 강연 활동도 바쁘고 이것저것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납기를 맞추지를 못한 거예요. 탈고를 해가지고 넘겨줘야 되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출판사 사장님 개인의 팔순잔치 겸 출판사 설립 50주년 기념으로 의뢰를 받은 건데 납기를 못 맞췄어요. 이 납기를 못 맞춘 이 이유가 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고 일제강점기 피해 사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뭐 너무너무 그 분량이 많은 거예요. 자료도 많고. 그래서 한번 내가 파고 들어가면 끝까지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건 뭐 한 3년은 이것만 붙들고 늘어져야 될 것 같아. 그런데다가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일제강점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로부터 파생이 되고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가 발생한 건데 그거를 추적하다 보니까 강화도 운요 사건 그리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재란 거기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이게 사태가 심각해진 겁니다. 이 범위가 집필 범위가 점점 이 영역이 확대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가 36년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강화도 운요 사건, 운양호 사건 이 사건이 뭡니까? 일본이 은밀하게 배를 보내가지고 우리 조선의 모든 해양의 이 바다의 깊이를 측량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게 들킨 거 아닙니까? 들켜가지고 이제 우리 조선의 공격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사건이 운양호 사건인데 운요 사건 여기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그걸 또 추적해 보니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이건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일본 왜군의 침략사를 또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한참 자료를 수집해서 다뤘어요. 다루다 보니까 고려시대를 또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고려시대가 망한 게 이 왜군의 침입 때문에 고려 왕조가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려시대를 또 다뤘네. 고려 시대를 다룬 책들이 많잖아요. 고려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인터넷 판을 놓고 매일같이 틈나는 대로 또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고려시대도 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 거슬러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 우리 하나씩 한 단계씩 밟아나가죠. 당구는 너무 푹 치고 들어간 거고 그 윗단계가 어딥니까?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까지 다루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외적이 우리나라, 그때는 우리나라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이 각 객체로
따로따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후손들 입장에서 내가 우리나라라고 말한 거고 그때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지. 이 신라 시대 때 외적이 침입했다고 하는 기록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첫 등장하는 것부터 그게 거슬러 올라가니까 2000년이 된 겁니다. 2000년. 외적이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고 첫 침략한 역사가 몇 년도라고요? 몇 년의 역사라고요? 2000년 역사. 기독교 예수님의 역사, 오늘 부활절인데 2000년에 맞먹는 그런 연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도저히 납기를 못 맞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박점동 장로께서 계약서를 썼는데 500만 원을 주셨어요. 이거는 돈이 아니고 자료를 사라는 재료비로, 집필하기 위해서 뭔가 재료를 사야 되잖아. 책을 사보고 참고서를 사고 그때 받은 돈 다 내가 리턴하고 양해를 구하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 출판 기념회도 망치고 창사 50주년 출판 기념회도 망치고 장로님의 팔순잔치도 망치고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고 그 대신 내가 정말 이걸 집필을 잘해가지고 언제가 됐든지 간에 내가 완성하면 우리 고려서적, 고려글방을 통해서 제가 꼭 출판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지금도 틈틈이 그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종성 기자님도 그렇고 우리 두 분의 축사하신 분들도 그렇고 약간 메시지 전달이, 사실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사실 단군능을 제가 창간하고 기자묘를 창간을 했습니다. 평양에 가서. 근데 단군능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검색을 해도 무수히 많이 나와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학자들, 방북자들이 평양 단군능을 창간을 했고 거기에 관련된 글들이, 아티클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자묘입니다. 기자묘. 사람들은 기자를 몰라요. 김 기자, 박 기자, 최 기자 이런 프레스 기자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평양에 왜 기자가 묻혀있대요? 어느 나라 기자입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점을 둬야 될 부분이 단군능보다는 기자입니다. 기자묘. 그것을 제가 좀 많이 다룰 거고요. 이 남측에서 북에 올라가서 평양 기자묘가 파묘가 되고 요즘 파묘라는 영화가 유명하다면서요. 파묘. 이 평양에서 기자묘가 우리나라 역사와 우리나라 민족 정신을 갉아먹었던 1000년 동안 갉아먹은 이 기자묘가 파묘된 이야기를 내가 할 겁니다. 일제의 피해 사실 이런 건 오늘 다룰 수가 없어. 이 창간한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셨죠? 네. 파묘 내용이 뭡니까? 난 아직 안 봤어요, 사실. 우리 저기 기자인데. 제가 좀 영화를 봤는데 좀 크게. 영화를 제가 봤는데 그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돼가지고 진짜 보시라는 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완전히 기독교 노래만 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내용을 안 하시고 재미있는 거는 이제 시청자의 주관을 이제 대입한 거라서 그걸 인정할 수가 없고 스토리를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자 보십시오. 평양의 기자묘가 파묘가 됐다. 파묘가 되고 그 자리에
팔각정 송가정이라고 하는 정제가 설립됐는데 이거는 남측과 해외 모든 기자와 모든 역사학자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내가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이덕일 교수도 깜짝 놀라고 많은 이제 역사학자들도 제 말에 첫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오고 영상물을 찍어왔으니까요. 오늘 사실 제가 이 디올백 사건 때문에 USB 외장 하드 이런 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대비적인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입술을 지금 제 손아귀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직접 가서 제가 송가정 그것도 찍어온 거 그리고 파묘된 현장 그리고 단군릉을 간 거 단군릉을 가서 우리 단군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묘지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라미드까지 되어 있고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좁은 통로로 험한 통로를 거기는 사진 촬영이 금지됩니다. 100유로를 내야 입장할 수가 있어요. 단군의 유골이 안치된 거를 보려면 관광객들이 거기를 내가 몰래 카메라를 이형식 몰래 카메라는 저의 하여튼 DNA인가 뭐 북에 가서는 찍어라 찍지 말아라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기는 군사지역이니까 안 됩니다. 여기는 특수시설이라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통제가 많으니까 일반 가정용 스냅 카메라를 목에 걸고 그냥 작동을 시켜놓은 채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꼬불꼬불 막 들어가서 마침내 그 관에 단군 할아버지와 그의 부인의 이 두 분의 유골이 안치된 걸 내가 찍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셨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너무 안타깝고 우리 김 기자님한테도 내가 오늘 PPT를 준비 못해서 좀 속상하다 그랬더니 그냥 구두로만 해주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들어서 그냥 제가 구두로만 합니다. 평양 모란봉의 송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찾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영역에서 단군과 기자라고 하는 이 양대 산맥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역사학도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단군은 아는데 기자는 몰라. 두 인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나 봐요? 공사하나요? 13세기 무렵에 급부상한 단군 이야기는 그 후에 빠르게 쇠퇴하고 그 자리를 기자가 차지했고 기자 조선이 들어간 겁니다. 단군 너 저리 가. 그리고 누가 그 단군을 쫓아내고 누가 들어갔다고요? 기자와 기자 조선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유학으로 무장된 조선의 위정자들에게 그야말로 기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 정신적 절대자로 군림을 했고 그래서 단군과 그 역사를 따르는 그런 분들에게 수백 년 동안 서름과 소외감을 안겨줬던 거죠. 우리 민족의 시조이고 국조인 단군, 이 단군의 존재를 1000년 가까이 제동을 걸어온 기자의 실체, 그게 뭔가 저는 궁금했기 때문에 방북 신청을 하고 한 번에 방북 신청에 기자에만 내가 올인을 한 거고 그 다음 방북 신청에는 단군에게 올인을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제가 취재를 했던 겁니다. 평양시에 조성된 기자와 관련된 유적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죠?
한번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평양에 산재되어 있는 기자와 관련된 유적지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 이름은 기자사당이 있습니다. 네? 기자사당 아닙니까? 사당이. 검색했구나. 열심히 검색하고. 예, 그게 아니고 기자능이라고 있습니다. 기자능. 그리고 기자정이 있습니다. 기자정. 우물정자 써가지고 기자정이라고 아예 이렇게 돌로 세로로 돼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기자정. 그리고 기림리에 소재하고 있는 정자각이 있고, 그리고 중수 기적비가 있고, 여러 이제 다양한 기자와 관련된 유적지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얘기한 사당은 고려 시대 때부터 축조가 돼서 조선 시대에 내려온 사당이 또 있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 기자라고 하는 인물이 도대체 누군데, 최 목사가 뭐 일제강점기 피해 사실을 얘기하면서 무슨 뜬금없이 갑자기 기자 얘기를 하느냐,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셨을 거예요.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국인들이 이민족을 동화하는 정책의 산물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1102년도에 15대 숙종 7년, 고려 중기죠. 15대 숙종 7년 평양에 기자사당을 설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조상에게 기자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각인이 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기자가 편입이 정상적으로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된 겁니다. 1102년. 특히 고려 말에 제왕운기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조선의 시조로 단군을 꼽았고, 후조선의 시조로서는 기자를 노래할 정도로 이 단군과 기자는 그 역할을 분배를 했던 거예요. 고려말 상국유사와 더불어서 단군이 잠시 부각이 되더니 조선에 이르러서 이 기자를 숭배하는 사상과 열풍이 막 그냥 불어닥쳤는데, 그냥 미풍이 아니에요. 막 태풍처럼 그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기자를 숭배하는 이 사상이. 조선의 위정자들은 500년 동안 조선을 기자를 계승한 나라로, 중화의 충실한 대변자로 자처했던 거죠. 심지어 조선의 건국 이념을 정리한 책이라고 하는 조선 경국정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제가 그대로 원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 국호가 일정하지 않았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등 모두가 한 지방을 몰래 차지하여 중국의 명령도 없이 스스로 국호를 세우고 서로 침탈만 일삼았으니 비록 국호가 있다 해도 쓸 것이 못 된다. 오직 기자만은 주나라 무왕의 명령을 받아 조선 후에 봉해졌다. 명나라 천자가 조선이라는 국호를 권고하시니 이는 아마도 주나라 무왕이 기자에게 명했던 것을 전하여 권한 것이다. 그 이름이 정당하고 말은 순하다라고 조선 경국전 삼봉집 권칠, 7권이 아닙니다. 권칠 상행, 상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대충 가늠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한민족을 대변하는 국호가 아니라 중화의 신하였던 기자를 기리기 위한 국호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른바 이것을 제 표현으로는 최재형 목사는 친명적, 명나라, 우리 친일 그런 말처럼 친명적 혹은 친한족적, 우리가 조선족, 한족 그러잖아요. 친한족적, 친명족, 그 다음에 모화적 의미였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역사적 고비마다 단군이 몰락하고 기자가 등극한 이유는 중화민족주의 유학인 성리학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진 겁니다. 성리학 때문에 이런 비극이 우리 역사에 발생한 겁니다. 조선 경국전을 필두로 그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내가 소개를 할게요. 15세기 동국통감, 삼국사저료, 응제시주, 동국세년가 이런 책들을 거쳐서 16세기 후반에는 기자지, 윤두수가 쓴 기자지라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편찬됐고,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석학 율곡 이이 선생은 기자실기라는 책을 또 편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시열의 호가 뭐였죠? 우아입니다. 네? 우아. 예. 송시열은 오로지 우리 동방은 기자 이후로 이미 예의의 나라가 되었으니 지난 왕조인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도 오랑캐의 풍속이 다 변화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중략 길어서 기자께서 동쪽으로 오셔서 가르침을 베풀었으니 오랑캐가 바뀌어 중국인이 되었고 드디어 동쪽의 주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숙종실록 7권 9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송시열의 주장을 중국의 속국인 기자조선이 한반도의 출발이라고 하는 현재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아시죠? 제가 스님들하고 조계종 스님들하고 매년 백두산과 연변 그런 쪽을 막 다녀요.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이 와중에 이 디올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제가 이 김건희 그 엑스파일 영상을 MBC 장인수 기자하고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한테 주고 나는 중국을 갔었어요. 왜? 중국에 백두산을 가면 백두산 천지 못이 있잖아요. 그 못가에 뭐가 있는가 하면 종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종덕사. 마루종자, 덕스러울 덕자 써가지고 이 종덕사가 그 99칸짜리 종덕사가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 중국 측 영역에 있는 거예요. 북한 측 영역에 있으면 좋은데 백두산을 딱 네 등분으로 나누면 동평만 동파라고 그러죠. 북한에 있고 나머지 북, 서, 남은 중국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 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적지가 중국 쪽에 있으니까 중국이 부담스러워하고 이게 밝혀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여기를 답사하고 발굴하는 일을 내가 해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리스트에도 올라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중국 갈 때도 3시간 동안 내가 억류됐어요. 영길공항에서. 제 일행들, 스님들 일행은 밖에서 저 때문에 막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게 역사를 연구한다는 걸 알고 시콜콜하게 내가 이제 시간 날 때 가져가서 읽으려는 책을 공안들이 공항에서 나를 잡아두고 그걸 다 복사해 온 거야. 표지만 복사해 오면 되는데 내용물까지 다 복사하고 내 모든 짐 캐리어를 다 털고
USB도 다 확인하고 일어나고 3시간이 걸린 거예요. 왜 중국이 저를 북한을 가려면 꼭 중국으로 가고 내가 중국에 돈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동북공정의 최초 시발점이 여기에요. 여기. 정독사라고 하는 것을 왜곡하는 거에서 동북공정이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북공정뿐만 서북공정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역사 왜곡이 막 확산됐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동북공정이 바로 기자조선이 한반도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입장이고 중국의 그런 주장이고 중국이 아주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 걸 제가 이제 다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고요. 기자조선이 어디 있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역사적인 얘기를 또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고려 중기에는 북방 민족적 건강성이 사라지고 문신 위주의 중화주의적 풍조가 널리 퍼지면서 기자 숭배는 더욱 날개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기자 동네설이라고 하는 그 학설이 지배적으로 우리 고려와 조선에 팽배해졌던 거고, 그게 아주 부동의 사실로 팩트체크도 안 하고 그게 아주 역사적 사실로 각인이 돼가지고 모든 유생들과 모든 학자들, 모든 관료들이 거기에 피해를 받은 거야. 그냥 조선은 이 중국의 은나라 왕자가 와서 기자가 세운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자 동네설이 이제 부동의 사실로 고착화됐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고려 숙종 7년, 조선의 숙종이 아니고 고려 숙종 7년 기자 사당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국가 차원에서, 왕실 차원에서, 조정 차원에서 이 평양에 있는 사당에서 제사를 정규적으로 지낸 거죠. 그리고 김부식이 그 시대 지배층들의 보편적인 인식을 반영했는데, 어떻게 김부식이 표현했는가 하면, 그의 어떤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 모든 거에 보면 김부식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그런 표현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제 175년 영조 32년 기자묘가 있다는 평양과 한양 그리고 전국 각 도에 기자묘를 세워서 기자를 영원히 숭배하자는 상소가 조정에 등장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성씨가 많은데 어떤 성씨가 있는가 하면 행주 기씨라고 있습니다. 기씨, 기경도라는 시인 있잖아요. 기씨, 그리고 청주 한씨, 그리고 해원 선우씨라고 있습니다. 이런 성씨들은 기자의 후손으로 인정이 되는 비극까지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성씨들이에요. 그래서 조선 태종 때 단군은 국가 제사의 반열에 잠시 올랐지만 그때가 아마 1412년경이죠. 그랬으나 기자보다는 서열이 낮게 된 겁니다. 단군이 기자보다 서열이 낮은 겁니다. 삼국사조료, 그때 1476년 삼국사조료에서는 단군이 조선을 개국했지만 기자가 파란 거는 화장실 정화하는 느낌이 나서 퍼런 느낌이 나가지고 못 마시겠어. 색깔 있는 거, 이게 염색한 거, 막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물감, 음료수 막 파란 거, 빨주노초 파란 거 음료수 마시지 마세요.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들이. 그래서
단군이 조선을 개국했지만 기자가 오기 전에 아사달로 들어가 산신이 됐다라고 삼국사전에 기록을 했지만 아예 단군은 기자에게 자리를 뺏겨버린 그런 내용이 바로 삼국사 저료라고 하는 책인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기자묘는 실제 어디 있습니까? 기자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쌍둥이인가요? 네? 쌍둥이. 쌍둥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실제 기자묘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 어디 있습니까? 요허 아닌가? 어디요? 요허. 아, 거의 비슷합니다. 아, 평양의 기자가 이제 살고 그래서 죽어서 기자묘가 평양에 있다고 하는 그 학설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북한에 정부가 수립된 그 시점까지 기자는 평양에 살았다. 기자묘는 평양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학설이 있었는데 실제 기자묘는 중국의 하남성 상구시에 있습니다. 옥수수밭에 있어요. 저도 갔다 왔고요. 그 이동일 교수도 갔다 오셨고 그랬어요. 거길 답사하면 묘비에는 고려사 같은 게 막 빼곡하게 쓸데없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한데 한국사 측 자료만 빼곡히 적혀 있어요. 그리고 희한한 게 중국 측의 역사 사이트나 인터넷 사이트 자료에는 기자 무덤을 평양이라고 또 기록을 해놨어요. 상구시에 있는데 사태가 이쯤 되면 아마 중국은 기자묘를 조용히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모란봉 그 부근에 있는 송가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정말 노인분들이 와서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고 충판을 벌이고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뭐 놀고 뭐 그러시더라고. 음주가무를 즐기고. 근데 그 송가정이라고 하는 뜻을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왜 송가정이냐? 찬송가 할 때 송자, 노래 부를 가자, 송가, 무언가를 송가를 하는 정자가 이거예요. 그럼 그 뜻이 뭡니까 했더니 천년 가까이 역사가 왜곡이 됐는데 이것을 바로잡고 그를 파헤치고 이제 새로운 정자를 만들었는데 이 정자는 이수진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휘소를 만든 것처럼 그런 의미로 역사를 바로잡았다 해서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바로잡은 거에 대한 칭송을 우리 스스로 하자 해가지고 송가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말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오면 안 되나? 역사를 바로잡는 거는 정말 이건 할렐루야 아멘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북의 지도자가 6.25 전쟁이 끝나고 막 그냥 쑥대밭이 됐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피해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모란봉 그 지구에 이제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이제 피해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역사학자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이 기자묘가 여기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기자묘가 가짜 아니냐? 가짜인데 저거를 그냥 우리가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 이참에 전후복구하는 이참에 저것을 우리가 열어보자. 저 무덤을 열어보자. 그런데 만약에 반발하는 분들이나 또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인분들이나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신앙심까지 있을 정도니까 모두 다 불러 모아라. 모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철렵을 할 때 창을 치는 것처럼 수백 개의 창을 치고 노인들한테 먹거리를 주고 마치 동네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배설을 해놓고 역사학자들이 입회하에 기자묘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파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강남구 선생님, 파묘를 하니까 거기 뭐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뭐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유니까 네. 안타깝게도 벽돌만 몇 장 나왔어요. 왜? 기자는 거기서 산 적이 없고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기자묘는 아까 하남시가 아니고 어디라서 하남성, 중국의 애호기적으로라고 일부러 내가 애드립 한 겁니다. 하남성 상구시에 옥수수밭에 묻혀 있어요. 이거 사진 찍어온 것도 내가 있거든요. 기자묘라고 딱 적혀 있어. 저보다 키가 더 큰 그 비서거든요. 그런데 평양에 기자묘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송가정을 방문할 때 혼자 가지 않고 북측에 학자 두 사람을 동행했는데 한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룡주입니다. 룡주. 룡용자 써가지고 룡주라고 하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국장입니다. 또 한 사람의 학자는 사회과학원의 민족학연구소장 공명성 박사. 이 두 분이 나를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해가지고 막 바인다 넘기는 사진 영상도 있는데 오늘 못 보여드려서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 용주 국장이 하는 말이 룡주 국장 그쪽 발음대로 기자묘의 허구성을 내가 워딩을 똑같이 내가 얘기를 할게요. 주체 48년이면 1959년입니다. 4월 긴급한 전후복구를 마치고 수령님은 모란봉의 청룡공원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다가 관계부문 일꾼들에게 기자묘 처리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쫙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아까 내가 했던 얘기. 그래서 많은 입회자를 불러 모아놓고 일반 시민들, 연세 드신 분들, 역사학자들을 불러 모고 이 기자묘라고 하는 그 묘지를 파헤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기도 여주 가서 여주의 영릉 가가지고 세종대왕릉 파헤칠 수 있습니까? 그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캐릭터와 그분에 대한 위치와 이 각인된 것 때문에 누가 거기를 파헤칩니까? 세종대왕릉을.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세종대왕은 우리 뭐 조선왕조 때 그 성군이긴 하지만 그런 분인데 고려시대, 신라시대, 아니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그리고 북한 정권이 들어서는 그 시기까지 모든 남북한 이 국민들, 인민들에게 꽉 단군보다도 높게 자리매김을 한 그 교조적인 분의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은 이거는 경고망동한 거고 거의 이거는 이 어떤 이게 신적인 걸 거부하는 걸 뭐라 그러죠? 거의 그런 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을 파멸하고 사람들은 막 숨죽이면서 그 묘지를 파헤칠 때 그냥 조마조마해서 다 들여다봤는데 벽돌만 몇 장 나오니까 노인들이 막 실망해가지고 등을 돌리고 우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너무나 이제 실망을 한 거지. 예. 그래서 그 용주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결론은 기자묘라고 하는 거는 봉건 통치배들이 사대주의 사상의 소살인데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그거를 아무 검증 없이 대대손손 내려왔다. 이 묘지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나라 사람 기자가 조선에 와서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외세 침략자들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북측의 주장을 나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백범김구 선생의 예를 들어볼게요. 백범김구 선생은 노정약기라고 하는 그 책에 백범김구의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백범김구 선생이 거사를 치를 때 그 기자묘에 가가지고 거기서 거사를 치르는 결심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외적 전망 공신지비를 발견하고 그 기자묘 옆에서 뭔가 이런 일을 한 내용이 그 책에, 노정약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 항일운동 독립투사들마저도 이 기자묘에 대한 이 신비적 요소를 다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신적 요소를. 이건 뭐 단군을 섬기는 그 교조적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이거를 김일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과감히 그냥 파멸을 하고 타파해버린 거죠. 역사 바로잡는 차원에서 대단한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공박사라고 하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봉건 사대부들은 마치 조선은 기자에 의해서 생겨나고 발전해 온 듯 역사를 왜곡하면서 모란봉의 기자묘를 만들고 숭배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도자가 김일성 수상이 일깨워주고 반만년 역사의 슬기록은 조선 민족에 대한 민족 정신을 다시 복구시켰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하고 우리 기자묘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엄청난 우리 민족 정체성을 갉아먹고 아이덴티, 우리 민족의 본질과 우리 민족의 진짜 DNA의 이런 것조차도 왜곡을 한 그 결과물로 있어 왔다. 북한 정권이 수립된 초기까지 1959년도까지 파묘되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파묘를 했고, 반면에 또 없는 거는 또 새로 만들었어. 북한에서. 뭐냐? 그게 바로 단군능인 거죠. 단군능. 단군능은 없던 거를 새로 조성한 겁니다. 90년대 초반에 강동군, 평양시 강동군이라고 있습니다. 시인데도 군이라는 걸 이렇게 편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군능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엄청난 규모의 단군능 개건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도 그런 맥락인 거예요. 김일성의 역사 바로잡기, 역사 바로 세우기. 잘못된 거는 파멸하고 꼭 필요한 거는 없는 것도 복구를 하는 거예요. 단군등을 또 새로 만든 거예요. 김일성 주석이 현지 답사를 가고 그러면 뭐 9월사를 가면 거기 단군 유적지에 전설이 깃든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또 어디 가서 뭐 역사 전문가들을 또 만나면 그걸 다 메모도 하고, 또 무슨 오래된 색바른 잡지가 있으면 그걸 구해다가 관련된 역사학자들에게 읽어보라고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도자는 이렇게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역사에 확실한 주관이 있어야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지도자라고 해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수집한 거 있으면 역사학자들은 이거 연구해보라, 이거 중요하다라고 내가 가진 거 다 줄 것 같아. 그렇게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92년 9월에 단군에 대한 그동안의 자료가 신화적인 걸로만, 전설로만 국한됐던 것을 이제 새롭게 되돌아봐서 우리가 이제 자료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93년 1월에 그런 발표를 한 이후 93년 1월에 강동군 강동읍에 왜 이렇게 여기와 친근한 얘기들만 나오지? 하남성이 안 나오나 강동군이 안 나오나 여러분들이 책임있다는 뜻이야. 이게 내가 볼 때 이 명칭이 비슷한 명칭이 나오는 평양시 강동군입니다. 평양시 강동군 강동읍에 위치한 단군릉에 전격적인 조사 발굴을 지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돼서 그 고분에서 단군의 유골과 금도구만 왕관 조각들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린다면 예전에 동아일보가 찍은 사진들 쭉 시기별로 이렇게 찍어놓은 단군릉의 묘지도 계속 변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 주석에 의해서 단군릉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피라밋 같은 그런 사이즈와 형태로 조성이 됐는데 시루떡 같은 그 화강암을 그 몇만 개를 쌓아 올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참 엄청납니다. 거기를 내가 방문해서 남과 북과 해동포 3자가 개천절날 행사를 했죠. 그리고 행사 마치고 그 이튿날인가요? 평양 칠골교회, 제가 평양 칠골교회 건축하는 거를 제가 주도를 해가지고 평양 칠골교회 입당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날은. 그래서 이 단군릉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운명을 한 거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일성 주석이 운명한 날 부관이 아무리 노크해도 대답이 없으니까 우리 말하자면 수발두는 수행실장인 거죠. 부관이 비서실장 말고 정말 아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 부관이 아침에 기침 소리가 나야 되는데 기침을 안 하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책상 위에 소리더미 위에 머리를 이렇게 떨어뜨린 채 운명을 숨이 멎은 거죠. 김일성 주석이. 그게 뭐냐? 평양 단군릉이 준공되기 직전이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뭔가를 보더니 이게 설계가 좀 미흡해가지고 다시 재설계를 지시했는데 그 재설계를 지시한 설계 도면 위에서 그냥 과로사로 운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의 안내원들이나 해설사들은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눈물을 그러그러 흘리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로사로 그 단군릉을 준공을 못 보고 운명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하더만요. 근데 또 사실이고요. 묘양산 거기 휴게소 집무실에서 그렇게 운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과로사를 하는 거죠. 김정일 위원장은 달리는 기차 안에서 현지 순시하다가 뭐 그냥 거기서 운명하고 여기 김일성 주석은 그렇게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프로젝트를 또 거기에 아주 올인하다가 이렇게 운명을 했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 북과 대비를 해서 북은 역사를 정말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민족의 주권과 자주와 주체성을 확립하는데 이 모든 학문적인 것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역사 왜곡을 바로잡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홍범도 장군, 멀쩡한 홍범도 장군을 육사에서 쫓아내고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 이독일 교수하고 친하거든요. 그때 내가 서재에 같이 앉아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 내가 강연할 때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종찬 씨가 육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차 합격을 하고 2차 면접을 보러 가는데 면접관이 딱 앉아 있고 그 면접관을 도와주는 부관 딱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서류를 이렇게 들춰보더니 이종찬 지원생한테 면접관 그때가 쓰리스타였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장군인데 면접관이 너희 집안이 독립운동가 나부랭이 집안이구나 이러면서 그따위 소리를 면접 보는 생도 후보생한테 말을 하더랍니다. 이게 육사의 정신이었던 거죠. 정체성이고 그 한마디로 다른 게 다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집약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이걸 뭐 이 학생을 이종찬 학생 정말 당신 같은 학생이 우리 육사에 들어온 것을 환영하고 나는 무조건 당신을 합격해주고 싶다. 정말 뿌듯하다. 이회영 선생, 뭐 이은영 선생 이런 훌륭한 조상을 둬서 정말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 집안이 독립운동가 나부랭이 집안이구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군부라는 말과 구군부라는 말을 쓰잖아요. 신군부라는 말은 전두환, 노태우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써왔는데 그러면 신군부라는 말을 쓸 때는 구군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올드군부가. 올드군부는 뭡니까? 일제에 충성하고 일제에 복무하고 부역을 하고 매국노짓을 했던 그런 황군 출신들을 구군부라고 그러고 그럼 신군부는 뭡니까? 신군부는 미제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군사교육을 받고 그래서 장교가 되고 별을 다른 군부들을 신군부라고 그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군부는 아직도 구군부의 정신, 신군부의 정신이 아직도 거품이 안 빠지고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같은 이 항일투쟁 독립운동가를 껄끄럽잖아요. 얼마나 껄끄럽습니까? 지들하고 이게 DNA 자체가 안 맞으니까 쫓아내고 그냥 쳐버리는 거야. 창고로 갖다 처박아 두는 겁니다. 이런 정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 일제청산 이 단체를 나는 정말 훌륭하고 꼭 필요하고 이 시대에 우리 양 목사님이 목회 나는 빵점해도 좋아. 이것만 성공한다면 나는 진짜 대한민국의 역사에 길이 남는 목사님으로 될 거예요. 정말 목사님 중에 이렇게 일제청산 운운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 일본에 관광이나 다니고 여행이나 하려고 그러고 일본에 뭐가 맛있다고 그러고 어디 골프가 좋다고 이따구 소리나 하지. 노예 목사들 만나보면 어디 이렇게 일제청산 얘기하고 이런 올바른 포럼을 세미나를 주도하는 목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정말 한세기 동안 내려오는 우리 양영주 목사님과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 왔지만 저랑 정말 이거 하나만 봐도 그냥 이뻐 죽겠어요. 그냥 여러분 제가 그냥 강연인지 강의인지 특강인지 이런 거 포럼이고 뭐고 잘 하다가 막 산천포로 빠져요. 막 흥분해가지고 어떤 이 결기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런데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억지 주장은 아니죠. 제가 주장하는 게 뭐 학문적인 거야. 여러분 이 지식적인 거 검색해도 나오고 책을 보면 나오는데 이런 내가 흥분하는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이 뭔가 DNA가 꿀꿀대고 사는 거예요. 오늘 두루매기 입고 오신 우리 고 선생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천공이 경복궁에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이 기모노 입고 찍은 여자들하고 찍은 사진을 보고 내가 아주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아버지가 윤기준 교수가 1964년도 한일 그 협정 김종필 박정희 그 이제 일제강점기 피해 그 보상액 그거 가지고 할 때 전국의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그냥 거리로 나와가지고 전국이 데모를 했잖아요.
그럴 때 이 윤기중은 약삭빠르게 그 이듬해 65년도에 일본의 문부생 1호 장학생으로 유학을 갔잖아요. 이 미꾸라지 같이. 그때 만약에 일본을 긍정적으로 얘기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반일 감정이 막 팽배했습니다. 천국의 대학생들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 한일협정 반대로. 그런데 그런 자가 몰래 이 유학을 갔기 때문에 윤기준 교수가 문무성 장학생 1호, 그 다음에 2호, 3호, 4호 요 그룹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밀항조라고 얘기합니다. 밀항조. 검색해보세요. 밀항조라고 나와요. 몰래 주새끼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일해주고 일본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정보 다 취합해서 주고 여기 국내에 있는 모든 이런 자료와 정보를 일본에 제공해주고 여러분 문무생 국비 장학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하겠냐고요. 공짜로 공부를 시켜줬으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런 자의 무릎팍 교육을 받고 자란 윤석열, 그러니까 후쿠시마 핵 오염수고 독도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행각을 반헌법적 자행을 해도 언론도 시민한테도 들고 일어나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런 사람들조차도 문제의식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정도면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편집 좀 잘해주세요. 이 정도면 폭동이 일어나야 돼. 폭동이. 독도가 뭐 일본 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방치한다거나 핵 오염수를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약이라고 해서 이약, 밀가루 햇박치라는 거 이약 뿌리는 거 막 DDT 그거 이약이 지금도 동해에서 검출됩니다. 50년 전에 뿌렸던 이약이 DDT가 지금도 그 독극물이 독성이 검출되는데 핵폐기 오염수요? 이거 100년, 200년, 300년 가도 이거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류에 없어지고 뭐 그런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짓이 이런 친일 매국 행각에 쩔어있는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교육부 장관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뉴라이트의 핵심 세력 싱크탱크 임원이고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역시 뉴라이트 싱크탱크의 핵심 요원이고 김태효 실장 이런 자는 대미정책과 대일정책을 대통령실에서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파워맨 1로 대통령 김건희 다음으로 파워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자가 지금 이렇게 대일정책, 대미정책을 굴종적, 불역적 정책으로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 북에서 없는 단군능은 조속해서라도 새롭게 역사를 복구하고 그 다음에 민족정기를 갉아먹는 이런 기자면은 파묘해서 없애서 민족정기를 다시 우리 회복을 하는 이러한 정책을 펴는 것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본받아야 됩니다. 제가 세월호 사건 때 빗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 초등학교 학교를 가도 고등중학교 학교를 가도 수영장에 다 딸려 있습니다. 나는 미국 살아도 미국에도 학교에 수영장 없어요. 한국에도 없어. 왜 수영장을 만들었습니까? 네가 생존을 위해서 수영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라. 그렇게 수영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기 위해서 수영장에다 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언제 그 제도가 들어섰느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학생들한테 수영장을 학교마다 설치하든지 수영법을 수영장이 있는 곳에 데려가서 가르치라는 교육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디 가도 앞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잘한 거는 잘한 거고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고 그런 걸 내가 알려주는 역할, 왜곡된 거를 바로잡아주는 역할,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해왔던 게 나의 강연과 집필활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종북이다 빨갱이다 있다고 소리들을 하고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 우리 단국능 이야기를 통해서 기자묘, 파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고려서적 고려글방 박정동 대표 장모님의 위탁을 받아 일제강점기 피해 사실을 책을 그렇게 요청받았으나 조선왕조실록, 고려시대 고려실록,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삼국사기 이런 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외적이 우리 나라를 침략한 역사를 살펴볼 때 2000년 동안 우리나라를 불철주야 1년 365일 추나추동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침략한 그 자들이 지금은 다른 형태의 방식과 다른 전략으로 우리를 지금 다시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우리 민족 정기를 갉아먹는 이때에 우리가 좋은 게 좋다고 일본과 야합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친일파가 되라고 나는 말을 해요. 저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했던 말이 뭐야? 왜 친일파가 되라고 하느냐? 그 용어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가 일본 여자다. 그러면 그 집안은 친일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있는데 사위를 일본 남자를 본다. 그러면 친일파 되는 겁니다. 친일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사업을 했는데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무역업을 한다. 그러면 친일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외교적인 차원에서 세계 220개 국가가 있지만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일본과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외교적인 정책을 할 때 또 같이 공조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친일은 굉장히 긍정적인 순기능을 내가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 여러분들이 말하는 친일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 일명사전, 그런 친일파는 뭘 말하느냐? 일제강점기 때 부역을 하고 매국노짓을 하고 그래서 동족을 팔아먹고 동족을 죽게 만들고 다치게 만들고 멸문지화를 당하게 만든 자들, 그리고 우리 조선의 기득권과 고급 정보를 일본에 갖다 바쳐서 그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대가로 고관대작이 되고 육미봉탕을 먹고 능라수장을 입고 고대왕실에서 사는 이런 자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사실은 어떤 용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용어를 완화하는 용어로 쓴 게 그냥 친일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국노, 부역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친일파로 뭉뚱그려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걸 나는 그냥 동의를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용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양 목사님, 그리고 또 부원장님, 부이사장님, 이사장님, 이런 분들, 우리 또 김 기자님, 이런 분들이 이런 용어를 정리해서 딱 발표해 보세요. 적용이 되든 안 되든, 이 단체가, 이 기관이 이런 엄청난 일을 했구나. 맞아. 친일파라는 용어와 그 과거 이런 자들의 용어는 바뀌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뉴라이트 세력들, 그리고 일본을 거의 모국처럼 생각하는 이런 친일 매국노들이 지금도 활개를 치고 활동을 하고 지금 뽀젓이 지금 학계, 정계, 군사, 또 군인들, 그 다음에 기업인들, 성직자들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자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다와 주문을 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저는 이 환단고개에서 희망의 빛을보다 후속작으로 또 하나의 또 이 책을 집필하는 게 있고, 고려서적 고려글방에서 의뢰받은 것도 이건 너무너무 큰 대작이기 때문에 제가 죽을 때나 되나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제가 영상 자료 준비하지 못하고 PPT 자료를 못했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목소리의 톤과 열정이 상당한 그런 강의를 아주 큰 작품. 우리 역사를 기억하는 부분에서 예. 저희 강사 목사님께 꽃다발을 준비해 예, 지금 잠깐 나와 주시죠. 예. 저기 역사 기억하는 사람들. 역사를 기억하는 모임의 예. 최고 미인 네, 그럼 역사를 기억하는 모임에서 꽃다발 이렇게 증정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건 기록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제가 이 꽃다발을 받으면 너무 송구해요. 강연하러 가서 꽃다발 주시고 하는데. 네, 아이고. 이렇게 들어야죠. 제가 더 분발해서 우리 민족 정신을 바로잡고 7일 청산을 하는데 앞장서라는 의미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꽃다발까지 준비해 주신 역사 기억하는 모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이 한국 선거사의 두 근간인 그 단군과 기자에 대한 그 연구가 어떻게 시대별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일제 강점기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또 북에서 어떻게 그 역사가 성장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제 한국은 현재 이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통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간단히 코멘트 해주신다고 하셨죠? 네. 교수님께서. 예, 좋습니다. 좀 충분히 신랄하게 비판해 주셔도 좋아요. 질의응답. 예. 내가 잠깐만요.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실 거죠? 예.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시면 하셔가지고. 예. 질의응답.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시설 때문에 선생님께서 앞에 나와 주시고요. 마이크 드시고 지휘자를 여기로 지휘자들 앞에 나가셔야 돼요. 앞에 나가서 간단히. 마이크 들고 이쪽에 나오셔가지고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연하면 항상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제가 먼저 하시고. 제가 선생님이 고정권이라고 합니다. 반민족 국민역사 청산 서울연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역사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오늘 최재형 목사님이 단호하게 지금의 북한의 조선에 있는 당군능은 가짜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제가 아는 기록에 보면 제가 가짜라고 그랬다고요? 나 가짜라는 말 안 했는데 기자묘가 가짜라고 당군능을 만들었다 그랬었잖아요. 만드는 나 가짜라는 말 안 했는데요? 제가 좀 큰일 납니다. 갖다라는 표현 안 했습니다. 가짜라고 잘못 들었네. 기자묘는 가짜가 기자묘. 맞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고증이 된 거고요. 질문 자체가 이거 아니 저는 당군능을 조성을 했다고 얘기했지. 이제 없는 당군능을 조정을 했다고요? 조성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조성. 근데 이제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나오는 연구 논문에 보면 거기 지금 나오는 당군 조선의 묘역에서 나온 실제로 3,000년 전 유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에서 공개하고 있는데 그 뼈를 진공 이게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탄소 측정 방법도 있고 진공 무슨 방법도 있는데 그걸 증명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제가 또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게 이제 강의 잘 들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게 현재 북조선이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 식량난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수 언론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조선이 못 먹고 산다. 조만간 붕괴한다. 그리고 조만간 뭐 나라가 망하듯이 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과연 이제 오늘 포인트하고 조금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일제청산연구소에서 지금 평양 당군 등과 자세하게 얘기는 첫 번째 질문하고 북한 두 번째 얘기를 질문을 드린 물어보니까 거고요. 예,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예? 개인적으로 들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그냥 해도 되죠? 네. 거기서. 약간 이제 견해 차이보다도 이제 들으셨을 때 해석을 다르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나 그 긍정적으로 그 단군능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기사묘 파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 이제 단군능 발굴된 그 단군 뼈가 86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86개가 나오니까 막 학자들이 고무가 됐을 거 아닙니까? 막 흥분하고 막 굉장했어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미국과 유럽에서 직접 측정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연구하기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탄소 측정이 아니라 전자 상자성 공명법이라고 하는 연대 측정을 다수에 걸쳐 의뢰를 해가지고 한 곳에서는 24번을 측정을 했고 또 어떤 연구소에서는 30번 또 어느 곳에서는 또 몇 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수십 차례 측정을 해서 그 6월의 연대치 측정을 1993년 10월 당시 기준으로 몇 년이 된 6월로 판정을 했는가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4%로 해가지고 5011년 된 6월로 이렇게 판명을 해서 단군 부부의 6월로 공식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직접 쓴 거예요. 그래서 없는 단군능을 일부러 만들었다고 그렇게 들으면 큰일 납니다. 저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여기 보면 우리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시시각각으로 시대별로 단군의 묘를 찍은 겁니다. 단군의 묘가 다 그 주변이 또 지형이 달라지고 더 확장되고 또 계속 이렇게 신경을 쓴 거를 볼 수 있어요. 5번에 걸쳐서 변형이 있었어요. 단군능 묘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엄청난 시설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북은 이제 식량난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가장 왜곡을 하는 게 북의 식량난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시다. 또 TV조선의 모란봉 클럽 이런 프로에서는 직접 탈북자들을 출연시켜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리얼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왜곡되고 굴절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육하원칙에 있어서 말을 해야 돼요. 쌀이 모자란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언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지역이 모자란다 이게 아니라 그냥 뭐 무조건 굶어 죽고 뭐 배급이 뭐 몇 그램이 줄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고요. 북은 72%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도 쌀이 모자라고 흉년이 들어도 쌀이 모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이런 데 가서 항상 내각의 예산으로 쌀을 이민들이 먹을 쌀을 수입을 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유엔의 무슨 원조, 기독교 단체 원조, 각 나라나 무슨 복지 단체에서 무슨 보내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네트워크 관계를 위해서 가끔 받는 거지 그게 식량 해결의 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은 대체 식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 품종이나 이런 맛 이런 거는요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게 대체 식량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게 굶어 죽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막 그냥 한국은 굶어 죽는 사람 없나요? 가끔 뉴스 나잖아요. 예. 그런 거 가지고 막 그냥 뭐 93년도에 그 고난의 행군 때 발생했던 키타 출같이 막 빼짝 마른 그 갈비뼈만 나온 앙상한 그 어린아이들 사진을 계속 리바이벌 육하원칙이 없어. 그때 거 자꾸 보여주면서 막 굶어 죽는 모습 얘기하고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에 단동에 나와 있는 관료들을 보면 지금은 건축자재만 사가지 식량 안 사가요. 옛날에는 식량을 사갔거든요. 지금 먹고 살만해요. 그런 건 다 낭설이고요.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지만 노태우의 말을 믿어서 이 사람 믿어주세요. 라고 있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는 파멸하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새말뚝을 백주대간에 박았듯이 예. 조선일보라는 그 매체가 하나의 그 새말뚝이라는 그런 표현을 어떤 분이 쓰셨더라고요. 예, 조선일보 폐간 언론의 역할과 조선일보 폐간 거기서 나아가서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부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충원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파묘해야 되는 견해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파묘해야 된다고 저는 10년 전부터 떠들고 다녀가지고 그게 다큐멘터리로 3편이나 나왔잖아요. 주권방송에서 6.15 TV라는 데서 지금도 검색하면 유튜브에 나올 겁니다. 내가 남측의 현충원 국군묘지 그 다음에 대전 현충원 그리고 파주의 북한군 묘지 거기를 방문해서 다큐멘터리가 각각 3편이나 지금 올라와 있어요. 보시면 당연히 파헤쳐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백범김구 선생, 삼의사, 윤봉길, 뭐 또 안중근, 또 누구죠? 삼의사, 윤봉창. 이 삼의사의 묘지와 백범김구 선생의 묘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만주 뭔 소리 하셔? 어디 계시죠? 효창공원에 있잖아요. 가묘잖아요. 용산구 가묘. 아니 그러니까 아니 묘지니까 가묘. 예. 효창공원에 있는데 비록 가묘지만 그거를 국립묘지에 모시지를 않고 용산구에서 관리하는 효창공원에 모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친일파들은 양지받은 국립묘지에 다 거기서 잠자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도산공원이라고 있어요. 저 강남구 가면 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묘지가 어디 있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묘지가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신 분 있지 않아요? 옛날에 돌아가신 분 무슨 감옥 옆에 마구리 공동묘지에 있어요. 아 그래요? 유관순 열쇠의 묘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유관순 열쇠의 묘지도 마구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데 이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유관순 열사의 묘지는 마무리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서대문 형문소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용산에 지금의 미군 부대에 있는 지금 대통령 청사가 있는 용산 지역의 일제 강점기 때 그쪽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유관순 여사의 시신을 비롯해가지고 수백 구의 시신을 같이 공동 화장을 했어. 그러니까 뼈가루가 유관순 여사의 것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항아리 같은데 따로 모실 수가 없으니까 마무리 어느 특정 지역에 그걸 같이 그냥 공동으로 그냥 묻어놓고 거기다 비석 하나만 달랑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좀 가지세요. 여러분 그리고 충북 제천에 가면 항일투사 독립운동가들의 묘지가 막 산재돼 있어.
그리고 삼각산과 수유리에 가면 4.19 묘지가 있는 그 부근과 삼각산 능선을 따라가면 독립운동가들의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가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아직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않고 그렇게 묻혀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민주정부 때는 뭐 했냐? 이런 보수 세력 정권에서는 그렇다 쳐도 여러분 민주정권이고 보수정권이고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런 분들의 묘지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절차와 과정과 법적인 거와 행정적인 거, 국민적 동의를 얻는 거는요 무척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어려울 정도로 가지고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지금도 내가 말한 이 열거한 내용들이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동작동 국립묘지 가면 그 7일 황군 이 출신들은 양지 바른 곳에 다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을 제가 보시라고요. 유튜브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뭘 주장했는가? 난 목사잖아요. 통일운동 가면서 목사니까 나는 고상하게 학문적인 용어로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그 영상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윤성민 기자님은 파묘 얘기를 표현을 하셨는데 나는 국립묘지의 재구조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국립묘지의 재구조화. 그 말 안에 파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야. 쑥대밭을 만들어서 그냥 홀딱 뒤집어 놔가지고 그냥 싹 재편성을 하자 이거야. 첫째, 이승만 박정희 묘지부터 그렇게 하자고 내가 콕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많이 봐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윤모선 대통령은 사적인 선영에 묻혀있고 자기 고향 마을에 묻혀있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기들이 유족들이 모시고 싶은 지역으로 모셔라. 그게 아니라면, 그게 싫으면 대전현충원에 가면 국가원수 묘지가 10구가 묻을 수 있는 가묘를 만들어놨는데 안타깝게도 최규하 대통령하고 홍기 여사 두 부부만 묻혀있어. 거기 텅텅 비어있어. 10기 중에서 거기 비어있으니까 글로 내려가라 이거야. 전직 국가원수들은 왜 거기 국군묘지에 정치인들이 거기 파묻혀가지고 그 정기를 훼손하느냐. 내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잘했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박정희는 1100평의 묘지예요. 영역이. 계단, 그 조경한 영역 전체 그 박정희의 묘지 바운드리라고 하는 그 사이즈가 1100평. 이승만은 550평. 그리고 이제 김대중, 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은 80평으로 규정이 됐어요. 그 이후로는 다 그냥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승만, 박정희가 1100평, 550평에 묻혀있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에 써있으면서 박은식 대통령은, 임시정부 박은식 대통령은 8평짜리에 안치를 해놓고 이 친일파 박정희, 이승만은 1100평과 550평에 묻혀있다는 이 역설과 이 모순을 내가 지적을 한 겁니다. 잘했죠? 강남호 대표님, 하나만 제가 여기를 서야 돼. 여기를 서야 쓰기가 들려. 아까 내가 먼저 질문하려고 했던 가운데서. 예. 가운데서 이제.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최재형 목사님, 이 무도한 이 정권 하에서 듀얼백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꿈과 희망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찬사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박수. 친구의 이 시대에 영웅인 것 같고요. 자, 차기는 제가 또 이어받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아까 그 당군 기자 묘역이 한남성 송군가에 있다 그러는데 이것이 평양에
평양에 이렇게 벽돌이 나올 정도의 그런 묘가 이제 그 파묘를 했는데 평양에 있어야 될 그 의미에 대해서 아까 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대주의라고 하는 거는 미국을 대상으로 사대주의, 일본을 대상으로 사대주의 있지만 원래 사대주의가 나온 출처는 중국이에요. 모아사상, 중화사상. 그렇기 때문에 그 사대주의에서 비롯된 그 다음에 아까 유학파들이 뭐에 삘이 꽂혀가지고 무슨 학문에? 성리학으로 인한 결과물로 그 성리학이 그 기자묘가 지탱이 되고 기자가 추앙을 받는 근거와 학설의 기저가 되는 뒷받침이 되는 사상이 바로 성리학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해요. 제가 아까 책들을 나열하면서 그 책의 내용을 조금씩만 소개했잖아요. 생각한 것보다 중국에 대한 모화 사상이 심각하고 중화 사상이 지배적이었고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그런 거를 여러분이 좀 직시하셔가지고 우리 친일청산도 중요하지만 사실 친일청산도 중요하지만 중국에 대한 그 동경심, 모화사상, 중화사상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우리의 역사를 1000년 동안 갉아먹은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페이스북에 대문에다가 지금은 이 디올백 사건 때문에 페이스북을 접었습니다. 나는 페이스 대문에 당당하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적은 게 뭡니까? 아무리 목말라도 자주의 이슬과 주권의 샘물과 주체의 우물물이 아니면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게 저의 아주 그냥 생명보다 더 중요한 저의 이런 인생 띠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와 주권과 주체 이거를 우리가 꼭 찾읍시다. 그리고 교회에서 절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석가모니 부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딱 태어나자마자 마하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거는 내가 하늘과 땅에서 제일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자주와 주권과 주체를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경도 똑똑똑 요한계시록에 문을 열면 나는 그러더불어 먹고 그럼 나로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똑똑똑 두들기는 거는 예수님의 몫이에요. 신적 영역이에요. 열어주고 안 열어주는 거는 그 해당되는 사람의 자주와 주권과 주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유의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뭉뚱그려가지고 그걸 구분하지 않고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그걸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신도들을 줄이는 거야.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한 인간의 영역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신적 영역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장대에 노뱀을 높이 들었을 때도 불뱀에 물려가지고 뱀독이 시퍼렇게 퍼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안 쳐다본 사람들은 뱀독에 물려서 죽었고 쳐다본 사람은 그냥 바로 그냥 가뿐하게 살았잖아. 뭡니까? 노뱀을 달아서 치료의 방법을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은 거기까지 한계야. 근데 쳐다보고 안 쳐다보고 요거는 인간의 영역인 겁니다. 자기의 주체와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신도 불교의 정신도 어떻게 보면 레거시 종교들의 정신도 인간의 자유, 의지학은 조금 표현은 다릅니다만은 주체와 주권과 또 자주 이것이 우리들의 아주 그냥 핵심 인간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드리면요. 저기 이거 끝나고 뒤풀이가 있는데 뒤풀이는 저기 이제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회비 10,000원 정도 해가지고 뒤풀이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우리 저기 윤철이 부소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마지막에 나오니까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원래 그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 같은데 보면 주인공이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최 소장님, 최재형 목사님께서 이렇게 먼 귀한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정말 다음에 또 한 번 더 저희가 모시기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때는 좀 제대로 갖춰가지고 이제 PPT도 준비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좀 1시간 좀 넘도록 강의를 좀 들었는데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구나. 이게 참 우리 이 시대에 저희 쪽에서 생각을 하고 깊이 그 각성을 해야 할 부분이 이런 말씀이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참 사실 최 목사님께서 뭐 다른 일정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데 섭외를 뭐 한 달 전부터 해서 이렇게 오셨고 또 저희 쪽에서도 중요 국장님 안 계시지만 아마 다음 달 그 다음 달 계속해서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서길수 교수님이라든가 또 강유백 교수님도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저희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정대로 하면은 아마 머지않아서 저도 이제 부소장직을 일제청산연구소의 부소장직을 맡고 있는데 점점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최 목사님 오실 때는 좀 더 제대로 갖춰가지고 한 100여 명 이상이 와서 최 목사님 강의를 정말 귀하게 듣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최 목사님께 박수 지금 국장이 안 계시네. 뭐 다음 일정 국장님 얘기하시죠. 제가 할까요? 오늘 오신 분들이 좀 굉장히 귀한 분들이라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좀 여기 나와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서 하셔야 되는데 한 1분에서 2분 정도씩 오늘 그 발제에 대한 평을 다 한 번씩 하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여유 있으시죠? 아니면 시간 너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두 분 얘기하셨고 우리 부모님하고 부탁하셨고 질문하실 분도 빼고 안 하실 분도 여기 김경 집사님부터 해서 우리 변호사님 변호사님 이렇게 돌아갑시다. 이렇게 돌아가서 한 번씩 나오시면 빨리 오 변호사님 빨리 나가세요. 그러니까 소속 이름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저는 우인식이라고 하고요. 변호사 하고 있는데 고형권 노무사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역사에 관심도 갖고 열심히 살아야 다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양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아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하남성 거기 어디라고 했는데 거기가 위치상으로 하면 굉장히 하남성 굉장히 제가 알기로 중국에서도 남쪽하고 북쪽이라고 보면 그 역으로 우리 영역이 거기까지 되느냐 하고 그러면은 그게 좀 많이 갖고. 아니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왜 조선이나 정도가 우리가 한반도만 볼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 전에 들어보자 그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그 벽돌은 지금도 보관하고 있겠죠. 북한에서 지금 거의 1000년 동안 그 벽돌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참 어이가 또 없고 정말 이게 어떤 사상을 어떤 사람이 깬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게 정말 실체도 없는 거에 빠져갖고 우리가 그렇게 1000년 가까이 이렇게 4대 세상에 빠져서 우리
주제도 없이 살아왔다는 것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였고 그걸 또 깨뜨리는 또 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깨어있다는 걸 듣는 강의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소속 이름 그리고 작가는 키우. 그 다음 이정희 저는 저 배영규라고 하고 지금은 네이버 미디어로 그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최재형 위원장님이 아니 위원장 제가 위원장님이 정말 귀한 분이 여기 참여를 한다 해서 정말 와서 들었고 보니까 정말 폐해 우리 몰수에 박혀 있는 폐해에 대해서 정말 들어서 감동적이고 정말 각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배영기 박사님은 서울시장 후보였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짧게 나오시는데 표가 한 가지 성함하고 표가 한 가지.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 임기자. 저는 아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이도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계신 분 중에 강남구 저 동지님하고 윤성님 동지님하고 그 배영규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요. 그 최재형 목사님하고는 그 향림교회에서 오래전에 만나고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민사회단체에 뭐 관여할 그런 저 교회가 기초라는 저희 이제 친형님이 미국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범민련 미주지역 저 부의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이제 통일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최재형 목사님도 잘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저 부패 방지 뉴스 신문에 저 부의장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자주 만나 뵙고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경좀 통과.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이 마지막 인사. 그 꽃다발 한 걸로 그냥.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점심 저녁 먹기 조금 이른 시간이니까 다가가 준비됐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서로 친밀 시간을 갖고 그리고 단체 사진을 좀 찍고 우리 윤 기자님이 목사님 먼저 가시면 네? 전 먼저 가야 되거든요. 네. 일단 단체 사진 찍읍시다. 네. 다 앞에 나오셔서 나오시죠 뭐. 예. 네. 아이고. 아니 우리